광국의 장례식이 끝나고 사무제가 지난 며칠 후 형제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화천댐 공사장으로 떠났다. 진규가 새삼스럽게 형을 따가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리 되었다. 그리고 가경자는 가정리라는 지명으로 바뀐 지 여러 해가 되었고 소학교도 생겨 방학 때 학생들이 하던 야학은 나이 든 사람들 차지가 된 지 3년이나 지났다. 그동안 잘 사는 집 애들은 샘바 춘천으로 유학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황골의 근식이 간내울의 연용이 연식을 비롯한 열댓 명이 3학년이었다. 선경이의 큰아들 태봉을 비롯한 오기는 나이도 그렇고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학교에 가지를 못했다. 그런데 작년에 성경을 큰맘 먹고 둘째 태봉이를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녀석은 총명하여 이찌 니산시고 록고 시치 하찌 규주 하루 만에 숫자 10가지를 섭렵하였고 한글도 한 달도 안 되어 척척 쓰고 학기 말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통달하니 성경이는 기쁘기가 한량 없었다. 그리고 작년에 2학년을 건너뛰어 3학년으로 월반까지 하여 올해는 봉숙이도 학교에 넣었으나 애는 어찌된 애가 2학기에 접어들었는데도 한글을 못 띄고 있었고 일본어는 근처도 못 가고 있었다. 그리고 함흥의 여학교 학생이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취조를 받던 중 사전 편찬을 담당하던 정태진이 관련되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를 빌미로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몰아 관련자들을 구속되는 조선어학회 사건에 시작되어 1942년 10월 1일에 이윤 제체현배이 희승정인 승 김윤경권 승국장 지영한지 이중화이 성린이고루 21일에는 이강래 김성기 이병기 이하 자정백 수김법린 이우식 23일에는 윤병호서 승 효기명 수자현식이 이니 은상정인 서반재홍 등을 검거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치게 되었고 소학생들도 일본어를 쓰면 벌칙을 정해서 체벌을 하여 봉숙이는 맨날 울고 집으로 왔다. 한 학년 위인 용동이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렇게 집안 사정이 안 좋은 데다가 일본식 교육이 마음에 안 들어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소학생들을 공습경보가 울리면 방공호로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로 숨는 훈련을 시켜서 제잘거리다 킥킥거리기도 했는데 조선어로 말을 하여 벌칙을 받아 웃음이 울음으로 변했다. 얼마 후 봉숙이도 학교 가기 싫다고 하여 그만두었다. 솔로몬 해전 이후 주간에는 제공권을 확보한 미국이 우세를 점하였고 야간에는 수상 세력을 이용한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미군이 제공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군 측은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야간 위주의 작전을 행하고 있었다. 1942년 10월 11일 밤 아우바를 포함한 제6전대는 야음을 틈타 미군의 핸더슨 비행장을 기습 포격과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의 물자 수송을 지원하는 양동작전 위에 핸더슨 비행장으로 출발했지만 미리 출발한 수송함대가 1942년 10월 11일 14시 45분 미 정찰기에 포착돼 미 해군 제64기동대가 출동하면서 에스페란스 곧 해전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싸움은 23시 32분 경순양함 헬레나의 신형 레이더가 제6전대를 발견했고 곧 보이시와 덩컨의 레이더도 아우바를 포착했다. 애초에 이쪽은 명확한 요격 임무를 위해 출격하여 해당 해역에 자신들 외에는 모두 적이라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서 대응이 빨랐다. 당시 미 함대는 선두의 구축함 3대를 필두로 티자 대열로 항해 중이었는데 일본군이 미군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티자 형태로 기암 아우바 후루타카 키누가사 순으로 단종진을 형성했는데 후부키는 아우바의 오른쪽 앞에 있었고 구축함 하치유키는 아우바의 좌측 앞에 있어 일본군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스코트 제독은 즉각 함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변침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무전기의 이상으로 선두에 있던 구축함 3척이 바로 변침을 하여 함대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다. 결국 미군 측도 사라진 이 구축함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군을 오사하는 사태를 우려해 뻔히 일본 측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도 사격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 아우바의 초계병이 7km 전방에서 미군의 제64기동 부대를 발견. 즉각 보고했지만 해당 해역 6전대 앞에선 일본의 수송함대가 선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앞서 받은 정찰 상황 보고도 해당 해역엔 적 함대 없다 여서 6전대 사령관 고토 소장은 이를 아군의 수송함대로 오인하고 있었다. 피하의 거리가 일본 측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4,500m 거리까지 다가오자 조바심이 난 경순양함 헬레나에서 기암 샌프란시스코에게 사격 허가를 바란다는 통신을 보냈고
이에 샌프란시스코는 통신을 수신했다는 뜻으로 라저라는 답변을 보냈는데 헬레나가 이것을 사격을 허락한다로 잘못 알고 헬레나가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끌리듯 다른 미군함들도 포격을 시작하면서 전투가 개시. 결과적으로 레이더도 아니고 전력차도 아니고 사전정보도 아닌 이 오해에 의한 선제 공격이 전황을 미군에게 유리하게끔 만들어주게 되었다. 스코트 제독은 평소 훈련에서 야간전에서 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발포해라라고 강조했으므로 잘못한 건 아니었다. 이때 미확인 물체를 살피던 아우바의 항해장이 적의 정체를 파악하고 적언적입니다. 라고 보고하자 비상이 걸렸다. 아우바의 함장이 황급히 총원 전투 배치를 명령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헬레나의 포탄이 아우바의 함교에 직격하고 불발탄이었는지라 포탄이 터지진 않았는데 대신 함교의 벽 내부를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아우바의 함교를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다. 동시에 제6전대의 지휘계통은 괴멸되었으며 아우바는 함교 외에도 이번 포탑과 사격 방위방과 통신 장비를 파괴당해 전투 능력이 상실되어 일본군은 1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두들겨 맞았다. 미군의 포격이 계속되었다면 일본군을 완전히 괴멸되었겠지만 상황이 벌어진 중에 스코트 제독을 위치를 알 수 없는 아군의 구축함 덩컨과 파레놀트를 포격하는 게 아닌가 하여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리고 구축함을 찾아보니 아군과 적군 사이에 끼어 양쪽으로부터 집중 포격을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군의 공격이 멈춘 틈을 타 태세를 정비한 일본군은 후퇴를 결정. 재빨리 선회한 후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우바는 우선회를 거의 끝냈지만 그 뒤에 있던 후르타카는 그렇지 못해서 우선회 도중 집중포화를 맞게 된다. 미군이 중간에 포격을 중단한 4분을 빼면 교전 시간은 딱 3분이다. 이 와중에 아우바의 3번 포탑에 포탄이 명중하면서 약실 안에 있던 포탄과 장약이 폭발, 아우바는 탄약고 유폭의 위기를 맞았는데 3번 포탑의 탄약고에 바닷물을 주수하면서 아우바는 유폭을 모면했다. 한편 얼떨결에 좌선회를 실시한 구축함 하치유키와 그 뒤를 따라간 아우바급 중순양함 2번함 키누가사는 반격을 가하면서 전속력으로 전장을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키누가사는 경순양함 보이시의 탄약고 부근에 포탄을 명중시켜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107명을 전사시켰지만 키누가사의 포탄이 만든 구멍으로 바닷물이 들어가서 불이 꺼지는 바람에 탄약고 유폭은 없었다. 후부키는 전투 개시 후 7분 만에 침몰해버렸고 한참을 얻어맞던 아우바와 후루타카는 가까스로 항해 능력을 유지한 채 전장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90발 이상의 포탄을 얻어맞은 데다 산소월의 유폭까지 일어난 후루타카는 도저히 재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지라 결국 바다에 버려져 그대로 침몰했다. 이 해전은 전국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일본군은 중순양함 한 척을 잃고 한 척이 대파되었지만 수송함대가 과달카날에 무사히 도착했으므로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미군 역시 핸더슨 비행장으로 들어오는 수송함대를 지킬 수 있었고 일본 해군에게 패배를 안겨줌으로써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렸으며 핸더슨 비행장 포격도 좌절시켜 양쪽 모두 치명상은 피한 셈이었다. 애초에 구축함 변침 명령이 제대로 하달되었다면 포격을 멈출 필요도 없이 제6전대를 괴멸시켰을 것이다. 구축함 후부키의 승무원 중 8명은 일본군과 합류하는데 성공했으나 함장은 전사했다. 미군 구축함 메칼라는 구축함 덩컨의 생존자 195명을 구출한 후 혹시라도 더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를 찾아 바다를 뒤지다가 200명에 가까운 후부키의 생존자를 발견했지만 그들은 구조를 거부했다. 그런데 하루 후에 미군 기뢰부설함 호비 트레버가 이들을 발견하자 순순히 구조를 받아들였다. 상어에게 하룻밤을 시달리고 난 후 마음을 고쳐먹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109명이 미군에게 구조되어 포로가 되었으니 90명은 상어밤. 일본군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저번엔 실패했지만 이번에야말로 미군 항모부대를 박살낸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미 항모기동부대를 끌어내 격파할 의도로 핸더슨 비행장 공략을 준비했다. 10월 25일 하와이 표준시 오전 9시 함대 전위의 준요에서 제로센 12기, 폭격기 12기가 바람하여 핸더슨 비행장을 폭격하였다. 이는 핸더슨 비행장을 무력화시키고 미 해군의 관심을 빼앗는 데 있었다. 하와이 표준시 오전 10시 전위함대에서 발진한 정찰기가 미 항모를 발견했다.
26일 적 함대는 과달카날 섬 남동해면에 있을 가능성 큼 연합함대는 적 함대를 포착 경멸할 것 전위함대 정찰기에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상대 항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것은 미군이었다. 하와이 표준시로 정오를 막 넘긴 시점 카탈리나 비행정이 TF-16으로부터 서쪽으로 580km 떨어진 지점에서 쇼카쿠와 지이카쿠를 발견했다. 미군은 일본 항모가 근해에 있음을 파악하고 대규모의 함대 항공전을 준비했다. 카탈리나 비행정이 일본 항모를 발견한 시점에서 토머스 킨케이드 제독은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 12대로 구성된 정찰 폭격대를 투입했으나 변침한 항공모함을 찾는데 실패하고 해가 진 이후에 귀환의 야간 착함을 진행하는 와중에 1기가 갑판에 추락, 6기의 함재기가 불시착하여 총 7기의 함재기가 손실되었다. 하와이 표준시 10월 26일 오전 3시 10분 미군 소속의 PBY 카탈리나 수상기가 일본 함대를 2번이나 발견했으나 통신 상태 불량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오전 5시에 토머스 킨게이드 제독은 엔터프라이즈의 16대의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에게 정찰 폭격 임무를 주어 발진시켰다. 같은 시각에 통신 불량으로 전달되지 않았던 일본 함대 발견이 전달되었고 오전 5시 12분경 홀시 제독의 공격 명령이 토머스 킨케이드 제독에게 떨어졌다. 어택 리피트 어택. 공격하라 반복한다. 공격하라. 이들 중 제임스 리 소령, 윌리엄 존슨 소위의 정찰팀이 오전 6시 50분 미함대로부터 서북쪽 320km에서 나구모의 기동부대를 발견하고 보고했으나 제로센의 공격으로 폭격은 포기했다. 오전 7시 40분 리 소령과 존슨 소위의 보고를 듣고 나타난 스트롱 대위와 어빈 소위의 돈틀리스로 구성된 정찰팀이 일본 기동부대를 발견했다. 마침 항모부대의 상공에 호위하는 제로센이 없는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급강하 폭격을 가해 GEO에 500파운드 폭탄 2발을 명중시켰으나 갑판과 경납고는 비어 있었고 다른 가연성 물질도 정리한 이후라 유폭은 발생하지 않아 중파된 GEO는 트럭 환초로 회항했다. GEO의 호위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일본 항모부대가 함재기들을 출발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보다 앞선 하와이 표준시 오전 4시 50분 쇼카쿠 소속의 정찰기가 호넷을 발견했다. 이때 양측의 거리는 388km. 6시 30분경 위치를 전달받은 나구모 주이치 제독은 곧장 공격을 지시했다. 오전 7시 10분부터 7시 25분 사이 쇼카쿠에서 뇌격기 대대 및 호위기 24기, 지이카쿠에서 폭격기 대대 및 호위기 29기, GEO에서 폭격기 1기와 호위기 9기 등 총 63기의 1차 공격대가 발함했다. 직후 GEO가 피탄되어 전열에서 탈락했지만 쇼카쿠와 지이카쿠에서 2차 공격대의 발진이 계속되어 8시 45분까지 도합 105기의 공격대가 미 항모기동부대를 향했다. 거의 같은 시각인 7시 30분 리 소령과 존슨 소위의 정찰팀 보고로 일본 항모의 위치를 파악한 미 기동부대에서도 공격대가 발진했다. 호넷에서 와일드캣 8기, 톤틀리스 15기, 어벤져 6기를 엔터프라이즈에서 와일드캣 8기, 돈틀리스 3기, 어벤져 8기를 출격시켰고 바로 와일드캣 7기, 톤틀리스 7기, 어벤져 9기를 추가 발진하여 8시 15분까지 총합 73기의 함재기가 1기동함대를 향해 출격했다. 미일 공격대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서로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한 만큼 중간 지점에서 양측이 마주치는 드문 상황이 발생했다. 1차 공격대는 서로를 그냥 지나쳤지만 엔터프라이즈의 2차 공격대는 GEO에서 이륙한 제로센 편대의 공격을 받았다. 제로센 편대는 본래 임무인 뇌격기 호위를 포기하고 방향을 돌려 태양을 등진 채 엔터프라이즈의 공격대를 덮쳤다. 엔터프라이즈의 편대는 총 19기 중 와일드캣 3기 격추, 1기 손상, 뇌격기 2기 격추, 1기 불시착, 1기 손상의 피해를 입었고 GEO의 편대는 총 12기 중 제로센 2기가 격추되었으나 변경된 작전으로 모함의 방향을 상실한 제로센 7기도 행방불명되었다. 오전 9시경 1기동함대의 1차 공격대가 호넷을 발견하였고 엔터프라이즈는 안개 속으로 몸을 피한 상태여서 모든 공격은 호넷에게 집중되었다. 호넷은 지이카쿠의 급강하 폭격으로 폭탄 한 발을 피탄, 이어서 쇼카쿠 함상 공격기 대대의 공격으로 우연 기관실에 어뢰 2발이 명중 서서히 정지 침수를 시작하는데 다시 함상 폭격기에 250kg 폭탄 3발이 비행갑판에 명중했다.
설상가상으로 호넷은 공격 도중 대공포에 피격당한 일본기 2기의 자살 공격까지 얻어맞아 맹렬한 불길에 휩싸인 호넷은 승조원과 주의 호위함의 도움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투 능력은 물론 항행 능력까지 완전히 상실하여 중순양함 노샘프턴의 예인으로 철수를 시작했다. 허나 일본 측의 피해도 커서 62기의 1차 공격대 중 전투기 5기, 폭격기 17기, 뇌격기 16기 총 38기가 손실됐다. 9시 30분에는 호넷의 1차 공격대가 1기동함대 상공에서 쇼카쿠를 향해 공격을 실시하고 있었고 지이카쿠는 엔터프라이즈처럼 안개 속에 숨어 있었다. 지이오는 연기를 내뿜으며 퇴각하고 모든 공격은 쇼카쿠에 집중되어 3발의 1000파운드 폭탄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함내 가연성 물질을 최소화하여 유폭은 막을 수 있어 쇼카쿠는 바로 전선을 이탈하여 승조원들이 소화 작업을 실시했다. 돈틀리스 폭격기와 분리된 어벤져 뇌격기들은 일본 기동부대 본대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아베 제독의 전위부대에게 뇌격을 가했으나 모두 빗나갔다. 지이오 소속 제로기의 요격으로 도착이 늦어진 엔터프라이즈의 공격대와 호넷의 2차 공격대도 본대를 찾지 못하고 곤도 제독의 전진부대를 공격한다. 진피리가 타고 있는 키리시마와 토네에게 가해진 엔터프라이즈 공격대의 뇌격과 폭격은 모두 빗나갔지만 호넷의 2차 공격대는 오전 9시 20분경 선두에 있던 토네급 중순양함 치쿠마를 공격하여 450kg 폭탄 2발을 명중시킨다. 전진부대의 준요는 공격을 받자마자 바로 사경을 헤매는 쇼카쿠에게서 함대 항공지휘권을 승계받고 9시 45분경 3차 공격대를 발진시킨다. 쇼카쿠는 공격이 전진부대에 집중된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공격대는 출격 직후 통신 분석으로 존재가 파악된 엔터프라이즈를 공격하라는 명령에 오전 11시 15분 2차 공격대가 또다시 미 기동부대 상공에 등장했다. 쇼카쿠의 함상 폭격기 대대가 엔터프라이즈에게 2발의 직격탄을 쏘아 그중 1개가 엔터프라이즈의 전방 엘리베이터를 파괴했다. 오전 11시 45분에는 출격이 약간 지연됐던 지이카쿠의 함상 공격기 부대가 엔터프라이즈에게 뇌격을 시도했으나 모두 빗나갔고 포틀랜드가 몸을 던져 막은 유일한 명중탄은 불발이었다. 공습이 끝난 후 16기동 부대가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킨케이드 제독은 철수 명령을 내린다. 엔터프라이즈는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데다가 자신의 함재기에 더해 호넷의 함재기까지 수용하여 더 이상의 함재기 이착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2차 공격대 역시 사우스다코타의 맹렬한 대공포와 와일드캣 전투공중 초계 편대의 추격에 24기의 함재기가 손실됐다. 오전 9시 45분경 준요에서 날아오른 일본 기동부대의 3차 공격대 29기는 오후 12시 15분경 미 기동함대 상공에 도달했으나 시계 불량으로 전력이 분산되어 엔터프라이즈에 지근탄 한 발을 날렸지만 피해를 주지 못했다. 사우스다코타 대공포에 11기의 함재기를 잃었고 한 발만 맞췄으나 미미했다. 준요의 가쿠지 제독은 요크타운에게 치명상을 입혔음에도 끝장을 내지 못해 참패의 빌미를 제공한 산호의 교훈이 강하게 뇌리에 박혀 호넷을 확실하게 격침할 생각으로 집요하게 공격대를 투입했다. 오후 1시 준요에서 4차 공격대 15기가 15분 후에는 지이카쿠에서 5차 공격대 13기가 발진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오후 3시 35분 6차로 마지막 공격대가 준요에서 떠올랐다. 오후 3시 15분경 준요의 4차 공격대는 호넷을 예인 중이던 노샘프턴에게 뇌격을 가했으며 노샘프턴은 예인줄을 끊고 피하기 바빴고 우연에 또다시 어뢰 한 발을 피격당한 호넷이 사실상 회생불능의 상황에 놓이자 함장 메이슨 대령은 총원 퇴함 명령을 내렸다. 3시 55분에는 지이카쿠의 5차 공격대가 호넷을 폭격하여 한 발의 지근탄을 6차 공격대의 폭격기 4기와 제로기 6기는 5시 2분에 표류 중이던 호넷을 향해 폭격을 가했다. 17기동대에 남은 함정들이 호넷을 포기한 철수는 옳은 결정을 한 셈이 되었는데 곤도 제독의 전진부대가 우세한 수상함 세력을 믿고 야전을 벌일 생각으로 아베 제독의 전위함대는 물론 지이카쿠까지 합류시킨 채 남하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넷이 대파된 후 호넷의 항공대는 적의 공격을 버텨낸 엔터프라이즈가 수용하여 전선에서 이미 철수를 하였고 호넷을 자침시키기 위해 잔류한 미 구축함 2척이 포탄과 어뢰를 호넷에게 잔뜩 쐈지만 호넷은 가라앉기를 거부했고
일본 함대가 다가오자 결국 미군은 시신수습도 인양 케이블도 놔두고 도망쳤다. 뒤쫓아온 일본 해군 전이함대는 승리의 달떠 구축함 아키구모와 마키구모 두 척을 별도로 편성하여 호넷을 인양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신나게 불타고 있는 데다가 수시로 이곳저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호넷을 노획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아키구모의 함장 소마 쇼에이 중자는 미국도 인양을 포기하였다고 인양하지 않고 격침시키기로 했다. 이에 삼식 연장포 24발을 사격하나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하였고 이번에는 접근하여 폭내를 투사하여 격침시키려 하였으나 역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 라는 의견에 인양을 중단하고 어뢰를 사용하여 뇌격 처분을 단행했다. 이에 아키구모와 마키구모가 각각 어뢰를 2발씩 발사하여 그중 3발을 명중시키고 호넷은 서서히 우연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이 전투 결과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한 척을 잃었고 한 척은 손상당했다. 이로써 미국 해군이 개전 당시 가지고 있던 7척의 항공모함 중 세러토가와 엔터프라이즈는 임무 수행 중 손상을 입어 수리를 위해 전열에서 빠져야 했고 나머지 4척 렉싱턴, 요크타운, 와스프, 호넷은 전부 태평양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한 척인 레인저는 지구 반대편 대서양에서 홀로 임무 수행 중이었다. 즉 이 시점에서 미국 해군은 과달카날은커녕 당장 태평양 전체에서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이 단 한 척도 남지 않았다. 과달카날 전투가 시작된 후로 핸더슨 비행장은 일본군에겐 말 그대로 눈엣 가시였다. 일본군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화기를 포함하여 이전보다 훨씬 많은 물자를 한 번에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보급을 성공시키기 위해 공고급 순양전함 2척이 포함된 별도의 대함대가 보급함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행장을 포격하기 위해 투입된다. 수송선 11척에 38사단의 병력 1만 명과 중포 50문, 포탄 8만 발과 보급품 1만 톤을 실었고 근접 호위용으로 구축함 11척, 외곽 호위용으로 중순양함 2척을 포함한 5척을 붙인 대규모의 작전이었다. 전투는 11월 13일로 음력 10월 초나흘로 칠흑 같은 밤으로 상대방을 먼저 발견한 건 미국 함대였으나 켈러원의 실책과 아베의 안이한 지시 덕에 미군 함대는 먼저 보고서도 8분이 지나도록 포함발 쏘지 않았는데 일본 함대는 그동안 아예 미군 함대를 찾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혼란에 빠져 시간을 허비한 동안 양측의 구축함들끼리 마주쳐 갑자기 적선을 만나 놀란 미 구축함들이 변침하는 바람에 미 함대의 진영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이에 일본 해군도 미 해군의 존재를 눈치챘고 결국 일본 함대의 첫 번째로 포착된 미 해군 경순양함 애틀란타가 선방을 날리면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애틀란타는 일본 측 구축함 아카츠키와 유다치에 의해 곧바로 무력화되는 동안 켈러원 제독은 사격과 기동 명령을 내렸으나 그 기동 명령이라고 내린 게 미숙했고 그마저도 혼선이 거듭되는 바람에 미군 함대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결국 전투는 서로가 뒤섞인 가운데 일단 마주친 코앞의 적을 두들겨 패는 혼전,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 와중에 스코트 제독은 켈러원 제독이 지휘하는 샌프란시스코의 팀킬로 전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히에이가 샌프란시스코의 함교에 명중탄을 내어 켈러원 제독과 함장인 캐신 영 대령 마크 크로우터 대령까지 함교 인원은 1명 빼고 전멸했다. 히에이는 샌프란시스코를 끝장내기 위해 일제 사격을 반복적으로 퍼부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장교인 브루스 맥캔들리스 소령은 철수하는 대신 CPO와 함께 함의 복구를 지휘하면서 전선에서 버티기로 하고 인파이터를 구사했다. 그나마 미 해군 입장에서 불행 중 다행인 게 일본 함대 제일 큰 기함인 히에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한 놈만 죽기 살기로 두들겨 팼다. 이러한 난장판 속에서 아베 제독은 히에이 함이 미군에게 찍혀 온갖 화력이 집중되자 슬슬 기가 꺾이던 참이었다. 그래도 히에이는 이때까지만 해도 미 함대 기함 샌프란시스코의 함교를 날려버려 켈러원 제독을 사살했으며 쏟아지는 포화를 버티며 서치라이트로 함대의 목표를 지정해주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벤슨급 구축함 USS 레피가 야음을 틈타 일본 함대 사이로 잠입했는데 레피를 조기 발견하지 못한 것이 모든 것을 뒤집고 말았다. 그냥 기습이 아니고 아예 10m 거리까지 접근하여 대공기관포를 히에이의 함교에 긁어버려서 관측창을 깨고 함교에 탄을 때려 박은 것이었다. 정광석화 같은 카운터 포화에
아베 제독 본인과 참모진 일부가 부상을 참모장 스즈키 마사간의 대좌 등 참모진 여럿이 전사하여 함교가 피범벅이 됐다. 이렇게 히에이의 함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아베 제독은 나머지 함대가 멀쩡히 살아서 미 함대를 두들기고 있었음에도 그만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고 전투 20분 만에 비행장 포격을 포기하고 퇴각 명령을 내렸다. 정작 실제 상황은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지휘부가 날아간 데다 초장의 전함 몇 척을 잃고 무력화당한 미 해군이 압도적으로 불리했었지만 난전의 한복판에 휩쓸렸고 지휘함이 엉망이 되는 바람에 아베 제독은 실제 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당연히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릴 수도 없었다. 일함정들이 물러간 미국 함대는 대부분 함정이 피해를 본 상태로 기함인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는 함교가 날아갔으며 히에이에게 난타당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고 포틀랜드는 한미의 어뢰를 막고 조타 기능을 상실하여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맴돌고 있었으니 더 스커펄 어브 어 파이어 밤드 박완용구 불나간 술집의 난투극이었다. 미 측은 구축함 쿠싱, 레피, 바튼, 몬센, 스테렛, 에러너드, 오베넌, 플래처 8척 중에서는 쿠싱, 레피, 바튼, 몬센까지 4척이 침몰했으며 스테렛은 피해로 인해 전투에서 이탈했고 에러너드는 피해를 보았지만 침몰만 면했으며 오베넌은 가벼운 피해만 입었다. 플래처만이 유일하게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은 함선으로 사실상 구축함 한 척 빼고는 전부 크든 작든 얻어터진 상황이었다. 반면 일본 함대는 전함 히에이, 구축함 유다치, 아카츠키를 뺀 나머지 함선들 순양전함 키리시마 포함이 거의 건재했기 때문에 전투가 계속 이어졌다면 일본 함대가 압승하고 비행장까지 날려버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아베 제독은 사보섬 해전에서 맹활약을 했음에도 비행장을 날려버리지 못했다고 부당하게 비판받는 미카와 구니치 제독은 겨우 8인치급 포를 장비한 순양함 함대를 이끌었기 때문에 비행장에 포격을 가해도 비행장을 결정적이게 망가뜨리지 못하지만 아베 제독의 함대에는 화력 자체는 충분한 순양전함이 포함돼 있어서 만약 아베 제독이 과달카날 비행장을 타격했다면 과달카날 비행장을 잘 이용했던 미군에게는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어쨌든 미군의 피해가 더 컸지만 일본 함대가 꼬리를 사리고 물러나므로 미군은 핸더슨 비행장을 지켜낼 수 있었다. 날이 밝아지면서 피해가 심해 전장을 이탈하지 못한 군함들끼리 마저 포격을 교환한 끝에 일부는 끝내 격침되고 일부는 겨우 탈출했다. 어뢰와 함포에 된통 얻어터진 미국 측 경순양함 애틀랜타는 승조원들의 초인적인 노력 끝에 침몰은 모면하고 예인선에 이끌려 룽가 정박지에 닻을 내렸지만 피해가 심했고 과달카날에는 수리시설이 없어 도저히 에스피리투산토까지 항해를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 결국 자침 처분되었다. 경순양함 준호는 선수의 어뢰를 맞고 복귀하던 도중 일본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탄약고가 유폭해 승조원 100여 명이 퇴함했지만 철수하는 함대는 득실거리는 일본 잠수함 때문에 겨우 10명밖에 구조를 못하고 포기하고 가버렸는데 여기에는 설리번 오형제의 비극 스캔들이 생겼고 홀시 제독은 자신의 사령부가 작전하던 해역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성품상 대단히 수치스러워했으며 철수하는 함대를 지휘했던 후보 대령을 포함한 책임자들의 목을 줄줄이 날리면서 길길이 날뛰었다. 일본 측 기함 히에이는 근거리에서 여러 함에게 받은 집중 공격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전투력과 항행 능력을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전투력도 거의 상실했고 기동성까지 저하된 전함을 뇌격기들이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 게다가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가 근거리에서 발사한 포격의 타깃실이 관통되어 침수가 진행되어 제대로 조타가 작동하지 않던 상황에 뇌격기들이 발사한 어뢰가 조타 장치를 파손시키며 조타 불능 상태가 되어 직진을 못하고 빙빙 돌 수밖에 없게 된다. 야마모토 제독은 히에이를 과달카날까지 살려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베 제독은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함의 상황을 확인한 후 무리라는 답을 보냈고 야마모토 제독은 명령을 취소했다. 그리고 아군이 공습에 노출되므로 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아베와 죽어도 못 버린다는 함장 니시다 마사오 소장의 분쟁 탓에 시간이 지체되었다. 아베 함대는 논쟁 와중에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진한 SBD 돈틀리스의 급강하 폭격 세례도 받았다. 결국 기관실까지 침수되어 기관실 내부 인원 중 사망자가 나왔고 결국 히에이는 회생불능 상태가 되었다.
더는 어쩔 도리가 없어진 니시다 함장도 결국 퇴함하고 13일 오후 6시에 배수 밸브를 열어 함을 자침했다. 야마모토 제독은 뒤이어 진입하는 아군 함대의 안전을 위해 히에이를 그대로 둬서 미군의 포격 목표로 삼으려고 했었으나 그의 명령이 도착한 건 자침이 시작된 뒤였다. 굳이 야마모토의 명령이 아니었어도 히에이는 13일 낮 내내 미군의 시선을 잡아두고 있었던 터라 뒤에 오던 중순양함 중심의 호위 함대는 미군의 방해 없이 과달카날로 접근할 수 있었다. 13일 낮이 되자 엔터프라이즈와 16인 무부대는 과달카날 동남쪽의 전개의 섬 전역을 항공모함의 세력권으로 집어넣었고 히에이에게 퍼부은 공습을 시작으로 과달카날 해역에서 미일 통틀어 유일한 항공모함으로서 작전을 시작했다. 이날 엔터프라이즈의 승조원들이 비행갑판에 써갈긴 글귀가 그 유명한 엔터프라이즈 BS 저펜이다. 엔터프라이즈는 함재기의 2함 바람이 없던 동안에는 경순양함 샌디에이고의 호위를 받으며 베스탈 승조원들의 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두 배도 엔터프라이즈를 따라 온갖 참전 기장을 쓸어 담으며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비행장 공격부대의 작전 실패로 상륙부대는 작전을 일단 취소했지만 11월 14일 새벽 수송함대를 호위하던 미카와 제독의 함대가 비행장에 공격을 가했다. 이들은 미군의 제지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과달카날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들 함대가 미군의 제지를 전혀 받지 않은 데엔 상술한 히에이 외에도 남태평양해역군 사령부의 홀시 제독이 USS 엔터프라이즈 중심의 제16인 무부대의 위치를 착각한 것도 한몫했다. 일본 호위함대의 남하를 감지한 미 해군 사령부는 13일 저녁에 해군 소장 윌리스 에이리 제독에게 엔터프라이즈를 호위 중이던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 2번함 워싱턴과 사우스다코타급 전함 네임쉽 사우스다코타를 이끌고서 연료를 가장 넉넉하게 실은 4척의 구축함들과 함께 제64 기동부대로 재편성하여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홀시 제독은 16인무 부대의 위치가 예상보다 과달카날에서 상당히 멀리 있다는 것을 몰랐다. 16인무 부대는 지속적으로 북상 중이었지만 엔터프라이즈가 함재기를 발진시키거나 착함시킬 때는 맞바람을 받기 위해 전 함대가 동남쪽으로 전속 전진했기 때문이었다. 미 해군 수뇌부는 이 점을 간과한 채 16인무 부대가 계속 북상했다고 착각했다. 그래서 64인무 부대의 최신의 고속전함들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14일 새벽에는 과달카날에 도착할 수 없음을 몰랐다. 결국 64인무 부대는 13일 밤에 섬 북쪽 해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안전한 과달카날 섬 남쪽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14일 오후에야 북상했다. 일본 해군 중순양함이 아무런 제지 없이 과달카날로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및 군부에서는 과달카날 철수를 고려할 정도로 사태가 긴박했다. 미군으로서는 다행히도 중순양함의 8인치 함포로는 위력이 부족했고 그나마도 일대 해역에 남아있던 소수의 미군 어뢰정의 반격에 일본 함대가 일찍 물러나면서 결정적인 타격은 입히지 못했다. 14일 아침이 밝으면서 미카와 함대와 수송함대들은 미 해군 항모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철야 작업으로 복구를 마친 핸더슨 비행장에서 출격한 미군 항공기들에게 각각 예상치 못한 공습을 받아 미카와 함대는 중순양함 키누가사가 격침되었고 중순양함 마야는 심한 손상을 입어서 일본 본토로 회항하게 되었다. 수송함대는 6척이 격침되었고 대파된 한 척은 회항하다가 추가로 가라앉고 말았다. 사보섬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카와 제독도 항공 열세 아래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함대의 구축함들은 생존자들을 건져내서 육지로 향했고 수송함 4척과 구축함 4척은 서쪽으로 항해하여 미 항공 세력의 영향권 밖으로 탈출한 뒤 곤도 함대와 합류하기 위해 대기했다. 16인무 부대는 전함 2척과 구축함 4척을 64인무 부대로 떠나보내고 나서 전함이 한 척도 없이 호위함은 중순양함 노샘프턴과 경순양함 샌디에이고 그리고 구축함 6척이 있을 뿐이었다. 미군 수뇌부는 핸더슨 비행장이 포격을 받아 복구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항공 세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으로 삼기 위해 엔터프라이즈가 소속된 16인무 부대의 지휘관 토머스 킨케이드 제독에게 일본 수상함대와 조우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밤 동안 과달카날 섬에서 멀어진 방향으로 기동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곤도 제독이 지휘하는 보조함대가 1차전에서 살아남은 11전대의 잔존 세력 및 14일 미군의 폭격에서 살아남은 수송함대를 규합하여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위해 남하했고, 월리스리 제독의 64인무 부대 역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16인무 부대와 정반대의 침노를 잡으며 홀로 북상했다. 곤도 제독의 이 함대는 사전 항공정찰에서 64기동 부대 소속 미 해군의 전함을 못 보았던 함종의 중순양함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미 해군의 전력을 얕보았다. 물론 정찰에서 함종을 오인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다. 미 해군의 전함, 특히 사우스다코타는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의 제안을 받은 상태에서 최대의 성능을 뽑으려다 보니 덩치가 작은 편이라 오인하기가 쉬웠다. 문제는 해전 도중 자신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순양함으로 믿어버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1차전에서 함대의 주력함이 혼전에 휘말리는 바람에 전함 한 척을 잃어야 했던 경험이 생생했다. 이에 곤도 제독은 자신의 부대를 나누면서 중순양함 중심의 약체 미 함대는 경순양함과 구축함들로만 상대하게 하고 전함과 중순양함들은 과달카날 포격을 위해 후위로 배치했다. 경순양함과 중순양함을 맞붙이는 선택은 당연히 휘하 함장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서 경순양함 전대를 둘로 나눴는데 경순양함 센다이와 구축함 아야나미, 시키나미, 우라나미를 사보섬 동쪽을 통해 남하하도록 했고, 경순양함 나가라와 구축함 시라유키, 하치유키, 사미다레, 이나즈마는 사보섬 서쪽으로부터 진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본인은 중순양함 아타고를 기함으로 삼고 전함 키리시마와 중순양함 타카오, 그리고 남은 미카와 함대의 생존한 구축함 4척과 원래 데리고 있던 구축함 아사구모와 테루즈키로 함대를 일어 포격함대라고 명명하고 경순양함 전대 뒤에서 항해하기로 했다. 덧붙여서 경순양함 전대에게 본대가 오기 전 미 함대를 싹 쓸어버리라고 했다. 11월 14일 오전 곤도 함대는 급류를 마친 뒤 남하했고 미군 항공 세력권으로 진입하며 잔존 함대와 합류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미국 잠수함에게 추격을 당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자 곤도 제독은 상술한 바와 같이 함대를 먼저 전개한다. 반대로 64인무 부대는 오전에 급류 중이던 키리시마를 뇌격하려 했으나 결국 어뢰를 쏘지 못한 잠수함 트라우트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일본 함대가 있음을 알았으나 저녁에 곤도 함대를 어뢰 5발로 공격한 잠수함 플라잉 피쉬로부터는 아직 무선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곤도 함대의 위치를 정확히는 몰랐다. 그러나 워싱턴이 SG 레이더로 사보섬 동쪽, 즉 미 함대의 북쪽에서 접근하던 센다이 함대를 포착하고 미국 전함들은 센다이가 중순양함일 거라고 추측한다. 잠시 시간이 지나고 센다이의 함영을 사우스다코타의 견시가 발견하자 밤 11시 17분에 워싱턴과 사우스다코타가 일본 함대에서 앞장서 항해하던 경순양함 센다이에게 레이더를 이용한 선제 주포 사격을 퍼부으며 과달카날 섬 쪽을 향해 남남서쪽으로 변침한다. 하지만 일본 함대는 피해를 입지 않았고 아야나미를 제외한 모든 배가 변침하여 북쪽으로 도망친다. 그 결과 센다이 함대는 사보섬을 등지며 레이더로부터 숨은 아야나미를 포함하여 미 전함의 탐색에서 벗어난다. 센다이 함대와 조우하기 전에 리 제독은 구축함 전대를 서쪽으로, 즉 사보섬 서쪽 방향으로 항해하도록 지시했다. 제독의 의도는 미 전함의 예상 진로의 구축함을 선행시켜서 적 함대의 세력을 노출시키고 가급적 적의 공세를 뒤집어 예봉을 꺾으려는 비정한 것이었다. 미 해군은 아직 몰랐지만 그 방향에는 나가라 함대가 있었고 더 가까이에는 아야나미가 있었다. 제독으로부터 작전 의도를 직설적으로 전달받은 4척의 미 구축함은 아야나미에게 바로 발견되었고 밤 11시 22분부터 아야나미의 유도를 받은 경순양함 나가라와 아야나미 그리고 나가라 함대의 구축함 4척 전부로부터 30여 발의 93식 어뢰를 동반한 선제 공격을 받았다. USS 프레스턴 워키가 포격으로 격침되어 불타올랐고 베넘은 산소 어뢰에 맞아 함교 바로 앞까지 선수부가 날아가 버렸고 남은 한 척인 그윈도 엔진실이 피격되었다. 격침된 배에서는 반수 이상이 즉사했고 생존자들은 구명보트를 내려서 미 해병대가 있는 과달카날로 노를 저었다. 베넘의 승조원들은 안간힘을 쓰면서 리 제독이 지시한 항로로 항해했고 그윈은 그 곁에서 느릿느릿 전진했다. 4척의 구축함들은 가혹한 대가를 치렀지만
리 제독이 원하던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아야나미와 나가라 함대의 미 구축 함대의 괴멸을 보고받은 곤도 제독은 과달카나를 초계 중이던 미국의 수상함이 전부 격침되었다고 믿고 비행장 포격 준비를 시작하며 남하했다. 그와 동시에 워싱턴과 사우스다코타는 미 구축함들이 초토화된 해역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아야나미를 포함한 곤도 함대는 미 전함들이 중순양함이라고 여겨 과달카날 전역까지는 미 해군의 중순양함은 전부 조약형 중순양함이어서 방어력이 형편는 데다가 미 전함들은 앞서 교전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순양함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야나미는 어뢰를 모두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달카날 섬의 그림자 속에서 항해하던 전함 워싱턴에게 함포 사격으로 정면 도전했다. 하지만 아야나미의 몇 안 되는 포격은 전부 어둠 속에 숨어왔던 워싱턴을 빗나갔고 워싱턴은 몇 차례 부포 사격으로 아야나미를 항해와 전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대파시켰다. 이제 양측의 본대는 서로 마주오고 있었다. 사우스다코타의 엔진실, 즉 집중방어구획 안에 있던 배전반에서 갑자기 차단기가 내려갔고 전력이 차단되자 전력을 많이 차지하는 장비들이 하나하나 다운되었다. 레이더 사격 통제 시스템, 탄약고에서 포반까지 탄을 올려주는 양탄기, 포탑을 회전시켜주는 모터, 통신장비, 그리고 함내는 물론 함박을 비추는 서치라이트나 발광 신호용 조명까지. 미군의 전함은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부터 상당히 많은 설비가 전자기기로 대체되거나 자동화되었는데 발전기가 꺼진 상황에서는 독이었다. 하지만 유압식으로 움직이는 키와 오로지 기계만으로 움직이는 엔진은 살아있었고 미군 함선의 함내 연락수단으로 무전지식 전화기가 진주만 공습 직전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휘가 불가능한 사태까지 다다르진 않았다. 그 덕분에 사우스다코타는 완전히 장님이 된 상황에서도 위험하게나마 야간 항해를 할 수 있었다. 게치 함장이 인격적으로 행동해왔기에 수병들은 정전의 원인을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합선을 즉시 보고해왔다. 하지만 엔진실의 배전반을 제대로 복구하려면 고압의 전기를 생산하던 엔진실의 발전기를 멈춰야 했고 그러려면 사우스다코타가 멈춰서야 했다. 게치 함장은 본인의 커리어에 자신감이 부족했고 어뢰가 오가는 교전 수역에서 전함을 멈춰 세우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 배를 멈추지 않으면서 배전반을 수리하라고 지시하고는 어둠 속에서 워싱턴을 따라 항해 밤 11시 35분 미 전함들은 미 구축함들이 불타오르는 수역에 도착했다. 리 제독과 데이비스 함장은 능숙한 조함으로 전함 워싱턴을 움직여 불타오르는 구축함을 오른편에 두도록 좌선을 했고 불길과 섬 사이를 항해하며 워싱턴을 그림자 속으로 숨겼다. 반면 뒤쫓아오던 사우스다코타는 정전으로 레이더를 쓸 수 없고 견시의 음성 경고에 의존하며 항해하던 상황에서 불타오르는 구축함들로부터 가까스로 빠져나오던 배넘과 충돌할 뻔했다. 사우스다코타는 충돌 시의 암묵적인 규칙에 따라 우연으로 선회해서 충돌을 회피하였으나 그 방향은 워싱턴이 갔던 방향과 정반대로 불길을 등지고 항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곤도 함대의 키리시마의 견시병은 아야나미를 격침시켰다는 미국의 잔존 중순양함의 그림자를 쉽게 발견했다. 키리시마 아타고 타카오는 손상을 입은 것인지 순양함치고는 느리게 움직이던 적함의 침노를 쫓아 북서쪽으로 변침하고는 좌연으로 전 포문을 전개한 뒤 키리시마와 아타고의 서치라이트를 신호로 밤 11시 40분에 뇌격 및 포격을 개시했고 주변의 일본의 구축함들도 그 뒤를 따랐다. 키리시마 아타고 타카오는 사우스다코타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고 일본 측 포격이 진행되는 동안 사우스다코타도 주포로 두세 번 일제 사격을 실시했으나 한 방에 유효타도 못 때리고 도주하기 바빴다. 키리시마는 30탄으로 포문을 연 뒤 일식 철갑탄으로 전환하였으며 5200m 거리에서 14인치 주포 한 발 명중 키리시마 히야 하는 포병들의 함성이 터졌다. 그러나 진피리는 포를 나르느냐 정신이 없었으나 포성 속에 들린 함성이 얼마 후 좀 쉴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가 되었다. 아타고와 타카오도 200mm 주포 18발 명중시켰고 그 밖에 여러 배가 부포나 대공포를 명중시켰다. 아타고와 타카오는 93식 어뢰도 8발을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정신없이 터지던 사우스다코타는 어뢰가 발사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렇게 세 척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은 결과 사우스다코타는 상부 구조물에 달린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치, 통신 안테나들이 부서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전방 마스트에 불까지 붙었다. 키리시마의 14인치 주포는 3번 포탑의 바벳에 명중하였으나 장갑을 관통하지 못하고 폭발했으나 함상 구조물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39명 사망 59명이 부상당했다. 다만 집중방어구역을 관통하지 못한 탓에 배의 부력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시야에 의존하여 항해하던 사우스다코타가 워싱턴이 어디로 갔는지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워싱턴은 전장에 자신을 제외한 대형함이 최소 4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레이더 덕분에 알았고 그중 2척이 더 크다는 것도 알았으며 그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은 소리만 듣고도 알았다. 하지만 곤도 함대는 사보섬 뒤편에서 나타났고 사우스다코타는 워싱턴의 결함이었던 우측 후방에 80도 가량 되는 레이더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 레이더로 실시간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4척은 교전 도중에 4.6km 거리까지 접근했는데 이는 사실상 영거리 사격으로 간주되는 거리여서 우리 편이 우리 쪽에 있는 배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할 수 없던 탓에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데다가 오사의 가능성도 높았다. 워싱턴은 전파 침묵을 무시하고 피아 식별을 위해 사우스다코타와 통신을 시도했으나 모든 통신이 마비된 사우스다코타는 응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무턱대고 사격하자니 이 상황에서는 2척 중에서 오사하게 되면 아군을 공격할지도 몰랐다. 다른 중순양함 2척을 쏘면 나머지 하나의 대형함의 위치를 식별하지 못해 반격할 수 없는 상태로 교전할 수도 있는 데다가 적의 가장 강한 배를 자유롭게 두는 위험도 있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밤 11시 48분에 리 제독은 일단 베넘과 그윈에게 전장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리 제독은 그날 밤에 가시거리 7km 안으로 들어가서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교전 장소에 접근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은 함장이 능숙하게 조함하며 접근하여 대형함 2척을 구분해서 사격할 수 있는 각도를 확보했다. 그동안 기아마타고 및 타카오에서는 곤도 제독에게 자신들이 공격하는 배가 미국의 전함인 것 같다고 반복해서 의견을 제출했으나 곤도 제독은 그렇다면 아군의 포격에 쉽게 무력화될 리가 없다며 부정했다. 결국 인내심이 떨어진 일본 함대는 미국의 중순양함을 확실히 끝장내기 위해 키리시마가 재차 서치라이트를 켜도록 했다. 그 순간 조금 전하고 상황이 반대로 뒤바뀌었다. 리 제독과 데이비스 함장은 8km까지 접근한 상황에서 키리시마의 서치라이트에 비춰진 사우스다코타를 알아보고 넷 중에서 어떤 배가 사우스다코타인지 그림자로 구별했다. 사격 지시가 떨어지자 사격 지휘소는 우연으로 전개한 모든 주포와 부포에게 이미 레이더로 추적하며 조준했지만 리 제독이 오사 위험을 이유로 사격을 금지했던 또 다른 대형함을 향해 점포문 일제 사격을 하도록 명령했다. 워싱턴호는 모든 사거리에서 키리시마를 관통할 수 있는 16인치 SHS 탄종 주포가 발사되었다. 그때까지 진피리는 포탄을 나르며 곧 끝날 것 같은 전투라고 생각했으나 쾅하는 소리와 함께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사방에서는 아우성 소리에 정신이 없는데 거푸 꽝꽝꽝 선체가 흔들리고 어디 숨을 곳을 찾았으나 생각나는 곳이 포탄을 꺼내 오던 곳이었으나 그게 다 폭발한다면? 그러나 7분 동안 일제 사격으로 주포 75발, 부포 107발을 퍼부은 결과 키리시마의 전방 포탑이 전부 완파되고 후방 포탑이 각각 회전 불가, 장전 불가 상태가 되었으며 상부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흘수선 아래의 파공으로 침수가 발생해 배가 우연으로 18도나 기울었다. 명중탄 중 하나는 타기실과 키를 연결하는 선체 하부 구조물에 직격해서 키리시마의 키를 고장내버렸다. 그렇게 키리시마호는 남태평양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